이런 시분한 게 많이 본 것 같아.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요 녀석 카테고리는 당연히 경제고, 그리고 요 타겟은 레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진 입문자분들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 그 정도. 뭐 초보까지도 오케이. 근데 뭐 현재 정은 씨나 현경 씨는 입문은 탈출한 것 같고, 초보 탈출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초보 탈출한 것 같아? 아니, 아직 초보 탈출 단계입니다. 단계. 초보랑 실력을 약간 뜨고 있는 느낌. 초보 탈출 중간 어딘가쯤? 승현 씨는 어떤 것 같아? 본인 레벨이? 그냥 전반적인, 초보 정도? 아, 그럼 꾸준히 기사라든가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나 보네. 네. 오케이. 호영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묵시죠. 입문? 네, 완전 저도 비기너죠. 우리 아라는 한 5년 동안 입문인 것 같아. 5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입문이야. 오케이. 그 정도고 제가 서평을 간략하게 써놨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일단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독성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많이 들어져 있는 것 같은 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서평을 들어보니까 읽기 편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오고 있고, 저번 주에 했을 때도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읽기 되게 편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책 입문하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밀리에 서재에 있는 것들 캡처해 오는 건데, 여기 왜 노란색으로 해놨냐면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책을 엄청 안 본다는 거. 제가 유심히 이걸 항상 보거든 나는. 평소에 밀리의 서재 보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책을 진짜 안 읽는 것 같아. 근데 유일하게 요 수치가 높은 분야가 있어요. 어디게? 주식? 맞아. 주식만 높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 높고. 특히 심리학 이쪽으로 가잖아요. 심리 쪽으로 가면은 이 여성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높은 것 같아. 뭐 그런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틈날 때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근데 요게 원래 예전에 본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낸 거예요. 이분이. 뭐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을 좀 개정해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용을. 일단 그 출력물 드린 거에 대한 색상은 뭐 직관적으로 보시죠. 빨간색이 좀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파란색들은 좀 주요 내용, 그리고 초록색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라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이 책 지금 필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갈 건데, 그 중에 이 도서 안에 부동산과 주식 파트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 따로 별도로 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읽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 자, 우리 프롤로그 이거 한 방에 쭉 갑시다. 네, 속독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큰 내용은 없어요. 프롤로그에 넘어갈까 하는데, 대체적인 이 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기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나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거, 뭐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자, 기자가 중립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냐, 그런 포커스 뒤에 좀 자세히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입장 차이를 잘 이해를 하자라는 거. 이 내용도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정책 많이 나오죠. 금투세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 근데 누구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악재라는 것들, 그런 입장 차이들. 그리고 우리 경제 주체들 요 세 개, 요거 정도는 알고 있죠. 경제 주체, 요 각각 요 세 개, 정부, 기업, 가계의 입장 차를 우리가 관점을 각각 놓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기사뿐만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럼 이해만 하고 끝나?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방향은 어떻게 세울 건지, 내 자산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역시나 방송국, 신문사, 통신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당연히 기업이고, 그쵸? 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곳은 뭐야? 자본주의고, 그리고 이 정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 왜냐? 5년마다 바뀌잖아. 그리고 그 정부가 이 내용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부 스탠스가, 그 기조가 성장 주도 정권인지, 오케이? 아니면 아니면 평등, 분배,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정권인지, 요거에 대한 빨간색, 파란색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정책만 봅시다. 우리 지난 정권, 문정부 보면은 성장이 우선일까 아니면 분배가 우선일까? 그냥 기조를 보면 분배가 우선이었죠. 그렇죠? 이번 윤정부 때는 어때?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정책의 입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어때요? 인사이트가 많이 나오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디테일한 건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또 내용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자,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넘어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경기란 무엇인가? 요 핵심 개념부터 요것도 속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개념부터 잠깐 보면,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쵸? 요거는 다 넘어가고, GDP도, 오케이? 많이 들어봤죠? 뒤에 가면 GDP, GNI 이런 것도 구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 오케이. 그리고 경제 주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보면 여기 왜 띄었겠지? 자, 이 타이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뭐 수치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주변 사람, 여기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 부모님부터 친구부터 지인들 전부 다 씀씀이를 좀 보면은 체감이 좀 되죠. 오케이? 그 정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갑자기 투자 생각이 안 나네. 하워드 막스인가? 미국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자 한 분이 계시거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의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와이프나 딸이 어느 제품을 주로 사는지 보고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 근데 그게 전부 다 성과가 좋았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보다 다를 거고. 잭시믹스 알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 알아? 남성분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 레깅스 같은 여성 의류 우리나라 저기 있거든. 요 브랜드가 벤치마킹 한 게 룰루레몬. 알죠? 룰루레몬 알죠? 룰루레몬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투자 이사를 끌어내는 거 많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요 내용 좀 어땠어요? 내 월급이 늘어나면 정부도 돈을 번다라는 내용들. 최근 일이죠. 왜? 우리 임금 상승률이 좀 높진 않지만 있었잖아. 코로나 대비해서. 근데 어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임금이 올라갔지만 일부 인구고 또한 뭐가 있어? 물가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오케이? 이건 또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일단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내 월급이 늘어나면 정부도 돈을 번다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자, 늘어난 수입만큼 당연히 세금도 커지겠죠. 오케이? 그 상황을 자, 경기를 약간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때요? 경기가 좋다고 느껴지면 개인 소비가 커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식당 주인의 매출이 증가하겠죠. 왜 사람들 식당 가서 좀 많이 먹기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꼭 간염병 아니더라도 코로나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2차를 안 간다는 뉴스 혹시 봤어요? 모든 식당이 1차로 끝나잖아. 응? 코로나 끝났는데도 그게 문화가 정착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때? 경기가 좋을 때는 2차까지 3차까지 요즘에 다시 늘어나는 것 같긴 해. 조금은. 그리고 어때요? 자, 식당 주인 매출이 늘면 당연히 여기 식자재를 쓰는 수입업체, 예를 들어 뭐 고기라고 해볼게. 삼겹살 수입 많이 하니까 삼겹살 수입업체 매출이 증가할 테고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그럼 그 세수로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냥 심플한 메커니즘. 요 정도까지 이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개인의 수입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 한 명 한 명이 어때요? 기업 직원, 오케이? 식당 주인, 수입업체 직원 전부 다 개인의 수입이 같이 늘어나겠지. 요런 걸 같이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리고 자, 수치가 이제 나오는데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야? 이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뉴스에서도 뭐 계속 나오잖아. 지금 뭐 수출이 몇 퍼센트 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GDP가 몇 프로 올랐다. 이런 것들. 그거를 그냥 듣고 흘렸잖아. 그거 말고 그 수치를 딱 듣고선 어때? 아, 작년보단 좋겠네. 나쁘겠네.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어때요? 충분히 경제에 대한 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래서 여기 예로 자, 대만 올해 한국 1인당 GDP 따라잡나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런 거 보고라도 감을 빨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 밥으로 보는 경제의 기초, 밥에다 비유를 들었어요. 요건 정도. 여기서 설명할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내용은 책에 있던 거지만 요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요건 제가 이 책 필사를 하면서 이왕 정리하는 거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야. 직접 만든 거라서 요 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거 표 하나로 요 4개의 개념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일단 요 내용부터 좀 볼게요. 보면 자, 밥에 좀 비교를 했거든, GDP를. 일단 밥그릇의 크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국내 총 생산, 오케이? 이게 곧 한 나라의 경제력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부가가치의 합이에요. 총 한 나라 안에서, 오케이? 그럼 뭐예요? 밥그릇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충분히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1인당 GDP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밥그릇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몇 명에서 나눠 먹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안에서 요거 잠깐 넘어서 요것도 봅시다. 보면 자, 잘 만들었지? 여기 써있잖아. Made by MD. 이거 어떻게 만들까지 고민 많이 했어요. 자, 영어도 왜 써놨냐면 자, GDP 국내 한 나라 안에서 총생산이고 자, GNP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 국내 총생산이랑 국민 총생산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 표 있죠? 요것도 볼게요. 요거. 국내 총생산은 어때? 여기서 차이 뭐야? 자, 한 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다 포함을 해요. 오케이? 요 차이가 커. 오케이? 근데 GNP라고 하는 우리 내셔널이잖아. 그렇죠? 국민 총생산은 어때? 어디가 포인트야? 그래서 GDP는 영토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포인트. 그럼 GNP는 뭐 중심? 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버는 돈까지 포함이야. 대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빼고. 그래서 하나는 자, GDP는 영토 중심이고 GNP는 국적 중심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아주 심플해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게 있을 거야. 뭐냐? 요게 많이 들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들려? GNI. GDI 그 정도는 들리죠? 이게 뭐냐면 자, 다시
얘는 위에 건 생산이잖아. 일단 밑에 건 뭐예요? 소득이야, 소득. 그럼 실질적으로 생산해내는 거 말고, 자, 요 차이. 심플해요. 그냥 생산량이냐, 소득량이냐 차이.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아까 여기서 잠깐 써놨지만, 요거 있죠. 뭐가 중요하다? 1인당 GDP. 그럼 인구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1인당 GDP나 GDI, 자, GNP랑 GNI는 뭐야? 그냥 인구수로만 나누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 요런 것들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인구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 어렵진 않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영토 중심이냐, 국적 중심이냐. 근데 그 차이가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냐,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 용어들이 어렵진 않겠죠? 뉴스에 나오는 것들.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심플하다. 혹시 이 안에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나누는 것도, 자, 질문 되게 좋았어요. 1인당으로 나눌 때 요거는 뭘로 나누겠어? 예를 들어 GDP는. 국내에 있는 영토 중심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 내국인 다 합해서 나누겠지. 그죠?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어때? 요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인이랑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 포함해가지고 나누겠지. 그래서 조금 다를 거예요. 오케이? 그 차이만 알면 된다는 거. 그럼 얘네들이 갖는 의미들이 뭐가 있느냐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다시 넘어와서 또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거 있죠.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밥그릇이 얼마나 커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개념은 얼마나 성장했는지인데 중요한 수치가 요거예요. 요거. 개념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는 우리나라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조금 쉽진 않아. 근데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어때? 경제 성장률이 뭐 이번에 2.4%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만 단독으로 안 나오잖아. 옆에 나라들 쭉 나오면서 뭐 유엔에서는 뭐 이렇게 수치를 예상했고 미국은 뭐 1.5%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다른 타국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 비교 대상으로 수치를 보면 좋다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자, 부채를 볼게요. 이 부채. 쉽게 말해 뭐예요? 빚이죠, 빚. 오케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오케이? 자, 그러면 보통은 GDP와 비교를 하고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부채가 많다고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 들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혹시 이 단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국채? 근데 이 국채가 두 가지가 있어. 그지? 뭐 방금 10년물 나오잖아. 그지? 네. 국가 부채도 국채라고 하는데 두 가지예요. 국가 부채도 국채라고 하는데 국가 채권도 국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맥락상으로 잘 구별해야 돼. 응? 그냥 국채로 해가지고 다 부채라고 보면 안 돼요. 채권도 국채라고 해. 그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 여기서부터는 조금 레벨이 조금 올라가지만 듣고 흘려도 돼요. 여러분 혹시 자주 들리는 거 뉴스 가계부채가 몇 조를 넘겼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리지 않아? 혹시 기억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몇 조인지? 이거 맞히면은 1300조? 좀 더 써봐. 정신 찍어봐요. 1000몇백 조. 업앤다운이야. 1500? 땡. 좀 더 위로. 1700. 근사체 좀 오고 있어요. 자, 정답은 1800? 그래. 1700 근사치잖아. 1800조가 넘었어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굳이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GDP 있죠.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정도 되거든. 그럼 어때? 국가 부채가 자, 그냥 심플하게 1800조로 할게요.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갔다는 거. 이게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했잖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대비 100%가 넘어갔다. 뭐 이렇게 막 떠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이게 또 어떻게 연결돼?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경 씨 얘기 좀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레벨 높여볼까? 자,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참고만 해요. 우리 부동산 세미나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기존의 왕초보니까 그냥 요거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가계부채가 1800조야. 높은 거죠. GDP 대비 100%가 넘어버렸으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할 때는 자, 뉴스에선 겁을 주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 그냥 석학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1800조가 넘지만 이 가계부채들이 뭐다? 건전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돈을 빌려간 가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뉴스에 나와도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쫄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대신 단점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렵지 이 내용은. 그러니까 듣고 끌려요. 자, 이 가계부채 1,800조가 뭐가 빠졌냐? 전세금에 대해서 빠진 수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 근데 그 1위도 2위랑 격차가 겁나 큰 1위야.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겁주는 건 아니고. 일단 부채가 많지만 위험하진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 속학들의 의견 정도 참고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 하나 끌어내볼까? 레벨을 더 올려서 인사이트를 좀 끌어내가지고 힌트를 좀 줘볼까?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지금 투자를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빚을 내서? 좋아요. 그런 인사이트 좋아요. 그러면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야? 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거 좀 어려우니까 듣고 흘려요. 왕쳐보지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뭐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충분히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정우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빚이 많잖아. 부동산에 대해서. 빚이 많으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겠지. 그러면 어때? 정부는 경제에 타격이 냅둘까? 아니지. 부양을 하겠지. 어떻게든. 요거까지만 인사이트를 좀 가지면 어때요? 뒷얘기는 안 할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야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인사이트. 물음표? 오케이. 자세한 얘기는 디플 가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아셔라가 아니고, 요렇게 연결이 되면 어때?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정도. 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 많았네. 다음. 참, 그래서, 그 다음 또 나오죠? 경제는 뭐다? 사람이 관건이다. 뭐? 인구. 그래서 지금 또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 만만한 게 인구고,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지금 엄청, 전 세계 1등이지? 그죠? 얼마 전에 그 인구학자, 미국에서 유명한 저명하신 분인데, 또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외국분이라서. 너무 길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틀 전인가 3일 전 기사였어요. 맞아요. 또 나왔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어떻게 전쟁이나, 이런 재앙이 없는데도 이런 인구 수치가 나오냐. 출생률이 나오냐. 이거는 정말 너무 큰일이라고 막 진짜 막 표정, 인터뷰 보니까 엄청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이렇게, 요거부터 좀 볼게요. 요것도 보면 여러분들 그 재작년쯤부터 인도 투자가 엄청 많이 쏠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몇 년 전부터? 왜일까? 라고 봤을 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인구야, 인구 16억이란 말이야. 걔네 지금 인도 보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찾아보면은 인프라 진짜 거의 없고 막 얘기 안 할게. 알죠? 다 인도 상황? 그죠? 그런데도 왜 해외에서 자금들이 자꾸 쏠려? 인구 때문이야. 맞아. 그것 때문에 성장 원동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트남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베트남에 특히나 FDI라 그래가지고, 혹시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 베트남이 엄청 쏠려 들어가. 왜냐? 얘네는 인구 절대수라기보다는 이 인구 피라미드 보면은 딱 이렇게 정삼각형이야. 젊은 층 인구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꾸로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때? 주식을 투자할 때 인사이트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구도 유심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공지방에 이제 가끔 통계청에서 인구 축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리고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만 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주식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것도 인구 보면 좀 나와요. 지역별로 좀 유심히 보시고. 좀 어려워졌네. 자, 다시 왕초보로 패스. 넘어오면, 자, 고령화 출산율 관련을 좀 봅시다. 자, 고령화가 되고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잖아. 그렇죠? 출산율이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때? 생산율 당연히 줄어들고.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겠죠. 많이 들어오겠지. 외노자들이 늘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발생하는 게 뭐냐?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는 국내 계층의 불만이 늘어난다는 거. 요거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국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요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단적인 예로 어때? 최근에 생각나는 거 뭐? 시카고에서 봤는데. 그거 봤는데 어느 나라였던가? 노르웨이였던가? 지금 들어오는. 우리나라요? 동남아 쪽 노동자들을 들여서 그분들이 뭐래? 갱을 만들어서. 응? 베트남에 갱이 빼는 걸 어제 봤어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 베이비들 케어.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들. 드린다고 했던 거. 그분들 최저임금에 대한 말이 좀 많은데, 오케이? 그게 요렇게 국내 계층 불만으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거를 여기서 공부가 끝나지 말고, 기억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봐요. 캐치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연결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라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지. 정확히 기억 안 나도 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대신 공부를 좀 하세요. 5년째 입문으로 5년째 입문으로 남아있지 말고. 이야기하시죠. 알았어요. 조용히 하고 하는 대로 할게요. 네, 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곧 뭐야? 사회 문제로 발생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들. 자,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조금씩 공부하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딱 연결이 되면서 되게 유레카 딱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요거 볼게요. 가계기업정부. 요것도 그냥 속독으로 그냥 빠르게 보시면 돼. 여기는 뭐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계 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일단 가계들은 뭐예요? 심플하게 자, 소비 주체예요. 그리고 분배를 해줘야 될 주체라는 거. 누가?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은 뭐예요? 판매 주체. 그리고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주체라는 거. 그리고 정부는 뭐? 심판 주체. 자, 여기에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부의 가장 큰 일이 뭐야? 어떻게 해야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특히 어떤 게 공정할까를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 거기서 특히나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 기사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정부가 세수가 측정이 잘못돼가지고 얼만큼 덜 거쳤다. 라는 혹시 뉴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 일이거든요. 정부 측에서 세금에 대해서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세수가 덜 거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가게들 입장에서는 세금 덜 걷어서 땡큐베리 감사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금을 덜 걷었다 해서 감사할 일이 아니고 세금이 덜 거치면 어때? 그만큼 다른 데 들어가야 할 어때요? 역할들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뭐야? 딱 적정하게 거둬들여서 적정하게 다 써야 돼.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오케이? 그렇게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디테일한 얘기가 더 있지만 요거 보면은 요것도 뭐 심플하게 볼게요. 일단 가계, 기업, 정부가 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임금 같은 건 어때? 가게는 버는 돈이고 기업은 당연히 쓰는 돈이고 나가는 돈이잖아. 지출한 돈. 정부는 어때?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그 가게와 기업 사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10,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아마도 지금 아직 협의 중이긴 한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0,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할 얘기가 좀 많긴 하지만 정말로 신기한 거는 힌트만 하나 드릴게. 어쩜 그렇게 희한하게 일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참 재밌어. 우리나라 경제 보면. 여담 하나 할까? 최저시급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 예를 들어줄게.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 최저시급이 높은 편이잖아. 그렇죠? 청년 애들이 취업을 안 해. 취업을 안 하고 왜? 그냥 편의점 일하고 뭐 대리기사 뛰고 이렇게 일용직들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크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실제 지금 청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방금 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프리타족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키워드 하나 드릴게. 프리타족 써놓고 검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저 일자리도 뭐 마찬가지고 주요 금리 이런 것들. 혹시 이 표에서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있어요?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 혹시 금리 같은 거 이해 안 되지? 자, 금리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면 자, 가계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금 금리를 통해서 어때? 예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 소득을 얻죠. 그리고 어때? 집 살 때 같은 주담대 같은 대출 금리를 통해 가지고 지출이 나오잖아. 요런 관계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모든 기업은 자, 100%로 갈게요. 99%도 아니야. 100% 모든 기업은 다 뭐다?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항상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자, 정부는 여기서 뭘 해야 돼? 이 조절을 뭘로 해?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금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기업한테만 너무 유리하게 할 수도 없고 가게한테만 유리하게 할 수도 없고 이 중간 적정선을 오케이? 그것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중요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환율 세미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관계들이 있다 정도만. 오늘은 왕초보니까 대상이니까. 자, 다시. 그래서 넘어오면 요거. 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최저임금 제가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은 과연 높을수록 좋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뭐 가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제품 가격은 또 쌀수록 좋아? 이것도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입장에 따라 다름을 항상 잘 명시하시라. 보시면 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현 정책 기조가 어느 쪽인지 파악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단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정부에서는 분배가 우선이기에 어때? 최저임금 같은 건 많이 올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윤정부에서는 어때?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세금 같은 거 좀 기업도 혜택도 좀 주고 그런 차이 잘 알아두시면 파악하는 데 좋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슬슬 나와요. 요거 정독. 이제 지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지수의 개념이
기준에 맞게 숫자로 변환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특정일을 지수 100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 좋은 거, 100 이하면 나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게 있어요. KB 시계열 차트 같은 거 매매 우위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전세 수급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 좀 들은 적 있어요? 들어봤지, 그치? 그게 요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열어야 되니까 열어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요거 따로 빼가지고 예고 하나 하자면 부동산에 있어서 KB 시계열 차트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따로 한 번 더 세미나 할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한 번 하긴 했었는데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예가 있고 다른 예가 있어요. 오케이? 이 지수를 봤을 때, 자, 100 기준으로 높다 낮다 이런 지수가 있고, 다른 예는 뭐냐,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거,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이 녀석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100으로 지정한 건 같아. 근데 어때요? 지금 2723이지. 높다 낮다 기준으로 높다 낮다가 아니고 요날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시가총액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같은 예가 있고 다른 예가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100개. 왜 100개냐? 여러분들 실제로 뭐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이 지수를 보라는 건 아니고, 요거만 요 단어만 좀 알고 있으면은 그냥 뉴스로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뉴스를 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 작년 대비 얼마나 좋습니다, 나쁩니다, 뭐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 그러면 감이 좀 올 거야. 감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감이 올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지수가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딱 나오면 주가가 좀 안 좋겠네.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볼게요. 일단은 언어 자체는 어렵진 않아. 자, 일단 지수 중에 경기 종합 지수 중에 선행 지수가 있고 동행 지수가 있고 후행 지수가 있어요. 요건 좀 이해가 편하죠. 선행 어때? 먼저. 그리고 동행 같이. 후행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숫자. 뭐 예를 들어서 구인이나 구직 같은 예측 가능한 지표들이거든. 이 중에서 요건 제가 따로 써놓은 거예요. 책에는 없었을 거야, 이 단어가. 왜 이 단어를 별표라고 하냐면, 선행지수는 어때? 미리 예측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이 서강대 김현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수치거든. 요걸 보시면 거친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 수치 예측이 정확히 되는 수치 중에 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단어만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익숙해지면 돼. 오케이? 그럼 뉴스를 볼 때도 충분히 캐치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것이냐, 혹은 나중에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가계나 소비 이런 것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써놓은 건데, 자,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뭐냐면, 우리 지금 기준금리라는 거 중요성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걸 먼저 이해해야 돼? 어느 나라? 미국 잘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수치를 잘 봐야 돼? 그 수치 중에 두 개가 CPI랑 PC예요. 요거만, 왜냐면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써놓은 거야. 디테일하게 여기 몰라도 돼요. 오케이? 오늘은 왕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그치만 요 단어는 좀 익숙해지자. 왜냐? 미국 CPI인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엄청 자주 나와.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 그래서 그냥 CPI 들린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 내용 살짝만 보태드릴까? 메모하지 말고 편하게 듣고 흘려요. 미국 주요 지표 중에 CPI랑 PC가 있거든, 두 가지. 여기 써있죠.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하나는 개인 소비 지수거든. 제롬 파월 아저씨 있죠. 요 머리 하얘가지고 이 아저씨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들이 뭐냐면 수치가 되게 많아. 엄청 많은 걸 다 보긴 봐요. 그 중에 상위 랭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CPI랑 PC인데, 요것도 약간 두 개로 나뉘긴 해요. 요건 듣고 흘려요. CPI도 헤드라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어요. 혹시 이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요것도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 쫙 뒤에 있는 걸 미리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그거 봤나? 이번에 대파 가격이 막 3천 몇 병까지 올라갔잖아. 오케이? 또 유가, 우리 석유 어떨 때는 막 팍 뛰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 이 두 녀석은 어때? 너무 변동폭이 크지?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 녀석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 헤드라인 CPI는 그냥 그 중요한 녀석들을 그냥 항목들 쫙 모아가지고 얘 수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이 코어 CPI는 아까 말한 농축수산물지, 쉽게 말해서 식료품,
글씨가 참 식료품가 요거랑 또 하나 뭐 방금 얘기했던 권시보 그렇지 석유가 유가 이 변동성이 큰 두 개를 뺀 녀석이 코어 CPI예요. 그러면 이게 가진 의미가 뭘까? 진짜 많으니까. 그렇지. 변동성 얘네는 워낙에 완전 크기 때문에 두 개 빼버리는 거 어때? 방금 정식 얘기한 것처럼 얘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얘네가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 아니면 잡히고 있네. 그럼 기준금리를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을 때 코어 CPI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유심히 좀 들으시라. 오케이? 그다음 그렇지. 코어 CPI. 그럼 단어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어느 뉴스에서는 참 이게 영어라서 코어 CPI라고 할 때도 있고 핵심 CPI라고 할 때도 있고 근원 CPI라고 할 때도 있어. 다 달라. 이걸 부르는 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 근원 물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곤해, 그지? 근데 요 세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요 단어만 알아도 뉴스가 들리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당연히 물가에 따라서 개개인들이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도 달라지겠지. 오케이? 근데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제롬 펄 아저씨가 미국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둘 중에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PC이긴 해. 그리고 또 하나 있긴 해. 실업률을 좀 유심히 보긴 하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는 잠깐 뺄 거고 이 두 개 수치만 우리 유심히 뉴스에서 잘 모니터링 합시다. 알겠죠?